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에센스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자, 이제 암기 파트에 대해서 좀 연습 문제를 좀 만들어 봤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보험의 이해죠. 이건 매년 한 두세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는 파트고, 보험의 이해와 인수 제한에 관한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하셔야 돼요. 이제 분량도 좀 많은 편이고, 출제돼봐야 뭐 한 두세 문제 정도, 인수 제한 같은 경우도 많이 출제돼봐야 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될 건데, 그 출제되는 그 문제 수에 비해서는 분량이 좀 많은 편이에요. 많은 편이고, 어디서 출제가 될지는 그 출제자 마음이기 때문에 좀 웬만하면은 전부 숙지를 하시는 게 좋죠. 근데 워낙에 출제되는 그런 문제 수에 비해서 분량이 좀 많은 관계로, 또 더군다나 뭐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이죠. 주관식이라서 공부하는데 분명히 부담이 있을 겁니다. 부담이 있을 거고, 그렇지만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숙지를 하셔야지. 제가 좀 추천을 드린 게 보험의 이해, 그리고 이 인수 제한 파트는 뭐 지금 시점에 그 계산 문제에 대한 체계와 그 이해가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이거를 매일같이 읽어야 돼요. 보험의 이해 한 번 읽고 인수 제한 한 번 읽고, 이거를 한 30일은 지속을 하셔야지 여기서 나왔을 때 모든 문제를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뭐 매일같이 뭐 5시간, 6시간 이것만 붙잡고 뭐 암기하는 거는 별로 추천을 드리지 않고, 그냥 30일 정도, 지금 앞으로 한 2달 정도 남았죠? 2달 정도 남았는데, 최소 한 30일은 매일같이 좀 읽어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려요. 이것도 뭐 개인마다 공부하는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정답이다라고 제가 뭐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이게 했던 방법이고, 저는 이렇게 해서 서술형 문제, 많은 분들이 다 틀렸던 서술형 문제까지 전부 15점을 전부 획득을 했었거든요. 중간에 전화가 와서 영상을 한번 끊었는데 제가 어디까지 얘기를 했는지 좀 까먹었네요. 자, 뭐 일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15점을 전부 획득을 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썼던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하시라고 뭐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뭐 개인마다 다 공부하는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많은 분들이 틀렸었거든요. 그런 서술형에 관련된 문제를 제 기억으로는 한 3문제, 4문제 정도를 좀 서술형으로 써야 되는, 단답형이 아닌 좀 서술형으로 이렇게 기재를 하는 그런 문제였는데, 보험의 이해에서 그 파트에서 출제된 문제였는데, 저는 그거를 15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거를 암기하려고 뭐 1페이지부터 뭐 한 100페이지까지 뭐 달달달 계속 쓰면서 암기를 하다 보면은 이 계산 문제 있잖아요. 정적 중요한 계산 문제, 여기에 대한 좀 그동안 숙지했던 그런 체계와 이해들이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크게 그런 뭐랄까 부담감 같은 거는 갖지 마시고, 최대한 이거를 유지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이어가시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정말 중요한 건 이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 이거는 솔직히 틀려도 돼요. 이 계산 문제만 전부 맞을 수 있다 그러면은 이 보험의 이해나 이 인수 제한 같은 거 그냥 내가 아유 그래 뭐 한 15점 정도 틀리고 말지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되는데 사람이라는 게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또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 여기에다가 너무 시간 할애를 하지 마시고 이거는 최대한 유지를 하시되, 남는 시간들 있잖아요. 남는 시간들 최대한 많이 읽어보시고 좀 내가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익숙해지게끔, 내가 말로 표현하는데 익숙해지게끔 좀 많이 읽어보시면서 요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제가 뭐 연습 문제
뭐 이래가지고 보험에 의해서 몇 문제 이제 추려왔는데, 여기서 출제될 확률이 높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출제가 되어 왔고, 제가 한번 이론서를 훑어보니 뭐 새롭게 추가된 부분들이 있고 해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좀 문제를 만들어 봤어요. 1번부터 한번 보시면, 1번 농업 부분 위험의 유형에 대해 쓰시오. 자, 농업 부분 위험의 유형 네 가지가 있죠. 생산 위험, 그리고 가격 위험, 제도적 위험 처리, 그리고 인적 위험이 있습니다. 자, 생산 위험이라는 건 이런 생산 과정에서 뭐 기후 변화나 병해충, 그리고 뭐 가축 질병,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이 되어서 생산량과 품질의 저하에 따른 위험을 뜻하는 게 이 생산 위험이다. 그리고 가격 위험은 말 그대로 생산한 농산물의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이다. 그리고 제도적 위험 처리는 그 뭐 농업 관련 세금, 그리고 뭐 농산물 가격, 환경 규제, 식품 안전, 그리고 노동 및 토지 규제 등 정부 정책과 제도 등의 변동에 따른 위험을 제도적 위험 처리라고 하고, 자, 인적 위험은 말 그대로 뭐 개별 농민 혹은 농가 구성원의 사고, 질병, 사망에 따른 위험을 인적 위험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이게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에요, 이거는. 자, 위험 관리의 구성 요소에 대해 쓰시오. 자, 구성 요소는 뭐 지식이 있고, 보험이 있고, 보호가 있고, 대응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농업 위험의 유형 중 이것도 새롭게 추가된 부분입니다. 농업 위험의 유형 중 생산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주요 정책 중 세 가지를 쓰시오. 자, 그러면 농작물 재해 보험이 있고, 자, 농작물 재해 보험, 그리고 비보험 작물 재해 지원, 비보험 작물 재해 지원, 그리고 긴급 농업재해 대책, 긴급 농업재해 대책이 있습니다. 주요 정책 세 가지가 이렇게 된다. 좀 알아두시고, 이것도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에요. 자,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보험에는 뭐가 적용이 되고, 이것은 표본이 클수록 결과가 점점 예측된 확률에 가까워진다는 통계학적 정리다. 즉, 표본의 수가 늘어날수록 실험 횟수를 보다 많이 거칠수록 결과값은 예측된 값으로 수렴하는 현상을 뭐 또는 평균의 법칙이라고 한다. 계약자가 많아질수록 보험자는 보다 정확하게 손실을 예측할 수가 있다. 자, 1에 들어갈 용어 대수의 법칙이죠. 자,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험의 특성 세 가지를 쓰시오. 보험의 특성, 뭐 위험의 분담, 그리고 뭐 위험의 전가, 그리고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 실손 보상이죠. 실손 보상. 뭐 이 정도만 써주면 되고, 또 하나는 뭐 예기치 못한 손실의 집단화, 뭐 이런 것도 있다. 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이거는 기본적으로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된다. 그러니까 보험자가 이 보험에 가입하려는 이 계약자가 가진 그런 의도나 내재된 위험도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된다. 자, 6번.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자, 역선택은 계약 체결 전에
이게 중요해요. 이미 계약 체결 전에 예측 위험보다 높은 위험이 가입하여 사고 발생 확률을 증가시키는 데 비해 이 도덕적 해이는 계약 체결 후 계약자가 사고 발생 예방 노력 수준을 낮추는 선택을 한다. 이 점이 차이점이다. 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역선택이라는 거 가장 중요한 게 이미 계약 체결 전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으로 따지면은 뭔가 뭐 질병을 보장해주는 그런 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할 때 이미 뭐 질병에 걸린 상태로 보험에 가입을 한다거나 뭐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미 피해가 있는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역선택이 될 것이고, 도덕적 해이는 이제 계약 체결 후에요. 계약 체결 후에 뭐 어떤 이유가 되었던 간에 무슨 뭐 농산물 가격이 점점 떨어진다든지 뭐 그런 이유들로 뭐 이렇게 뭐 농사를 계속 지어봤자 이거 뭐 소득도 얼마 안 나올 것 같고 그냥 전부 그냥 피해 보장하는 죄로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보험금이나 타자 그냥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험금을 타내려는 불순한 의도, 이런 게 이제 도덕적 해이가 되겠죠. 자,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농업재해 7번. 농업재해 특성을 모두 쓰시오. 농업재해 특성이 굉장히 많죠. 자, 첫 번째, 불예측성. 언제 일어날지 이거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또 산불 같은 거 언제 발생할지 몰라.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는 이런 불예측성이 농업재해 특성이고, 광역성, 이게 한번 발생이 되면은 그냥 엄청나게 범위가 높아요. 광역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동시성, 복합성. 자, 그리고 계절성이 있습니다. 계절마다 발생하는 재해에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피해의 대규모성. 피해가 굉장히 한번 자연재해가 큰 게 오면은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발생이 된다. 그리고 불가항력성. 우리가 뭐 인간이 자연재해가 온다 그래서 뭔가 특별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항력성을 갖게 된다. 농업재해 같은 경우에는. 자, 농업재해 특성은 뭐 요런 것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 중에 뭐 한 3가지 이상 쓰시오, 뭐 4가지 이상 쓰시오, 뭐 5가지 정도 쓰시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8번 농업재해보험의 특징 5가지를 쓰시오. 자, 1번 농업재해 특징이라고 하면은 주담보 위험이 자연재해라는 특징이죠. 주담보 위험이 자연재해다. 그리고 두 번째, 손해평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손해평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피해를 받았는지 계산하기도 힘들고, 또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장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인지 아니면은 농민의 그런 뭐 영농 기술 부족으로 발생한 피해인지 분명히 다른 병충해인데
피해 증상이 비슷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보장하는 병충해가 있고 보장하지 않는 병충해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들을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손해평가가 굉장히 어렵다.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제가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 내용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의 농작물 재해보험이 수확감소 보장 방식을 따르고 있는 거다. 좀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위험도에 대한 차별화가 곤란하다. 위험도에 따른 차별화가 곤란하다. 뭐 자동차 보험으로 따지면은 운전 스킬이 좀 미숙하고, 아니면은 차 운전 경력이 얼마 안 되면은 보험료가 아무래도 높겠죠. 그리고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면 보험료가 높고, 그런 식으로 이제 차별화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농작물 재해보험은 위험도에 따른 차별화가 곤란하다. 이게 어떻게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되는 피해들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보니까, 이게 그 개인의 과실인지 자연재해가 뭐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 때문에 위험도에 따른 차별화가 좀 곤란한 그런 특징이 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경제력에 따른 보험료 지원 일부 차등을 둔다. 그러니까 좀 분홍이 있을 거고, 그리고 아니면 좀 정말 경제적으로 힘든 그런 농민들이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좀 차등을 나눠가지고 보험료를 좀 차등으로 지원을 해준다. 좀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물보험, 손해보험이다. 이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 아니라 물질을 대상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물보험에 속하고, 또 어떤 피해 보상을 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손해보험에 속한다. 자, 그 다음부터 너무 길기 때문에 좀 읽어 드릴게요. 그리고 단기 소멸성 보험이다. 단기 소멸. 그러니까 보통 뭐 정식이든 파종이든 하면서 가입을 하고, 이게 보통 뭐 생육 기간이 수확할 때까지에 걸리는 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단기 소멸성 보험에 속한다. 그리고 국가가 재보험을 운영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 자,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를 지금 잡아드리는 거예요. 자,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요건 3가지를 쓰시오. 자, 첫 번째로 보험 가입하려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지역이 해당 농작물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작물을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 전국적으로 다 어느 지역이든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뭐 특정 품목들 있잖아요. 이 해당 지역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특정 품목에 대해서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에서 그 보험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어야지만 가입이 되겠죠. 자, 그 내용이 1번인 거예요. 1번. 자, 보험 가입하려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지역이 해당 농작물에 대한 농작물 재보험 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이어야 하고, 첫 번째 조건은.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경작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지 가입이 가능하다. 뭐 가입금액 200만원, 뭐 100만원, 뭐 50만원, 뭐 1000제곱미터 이상, 뭐 이런 조건들 있죠. 이 이상이 되어야지만 가입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보험료 50% 이상 정책 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농업 경영체 등록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은 농업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 3가지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요건 3가지다. 자,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10번 같은 경우에는 방제시설 중 방상팬에
방상펜의 방제시설 판정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을 보고 각 가로를 채우시오. 방상펜은 펜 부분과 기둥 부분으로 나뉘어짐. 펜 부분은 날개 회전은 원심식으로 모터의 힘에 의해 돌아가며 좌우 180도 회전 가능하다. 180도 회전 가능하며 펜의 크기는 면적에 따라 조정이 된다. 기둥 부분은 높이 6m 이상, 그리고 10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당 1마력은 3대, 그리고 3마력은 1대, 1대 이상 설치를 권장을 한다. 단 작동이 안 될 경우 할인이 불가능하다. 자,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계산 문제죠. 계산 문제. 이 계산 문제는 체계가 잡히고 이해가 되면은 난이도는 무의미하다 그랬잖아요. 뭐 어렵게 내봐야 얼마나 어렵게 내겠냐는 말을 했었는데,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은 제가 지금까지 연습문제 풀이 영상을 꽤 많이 올렸잖아요. 그 문제들의 그런 출제 수준들을 보면 정말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난이도는 무의미합니다. 이 계산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뭐 어렵게 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어렵게 내봐야 뭐 얼마나 어렵게 내겠어요. 뭐 미분, 뭐 적분을 이용해 가지고 뭐 문제 풀이를 하겠어요? 아니면 뭐 함수를 써 가지고 무슨 풀겠어요? 무슨 정말 기본적인 방정식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사칙 연산에 의해서만 계산 문제가 풀이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무의미합니다. 그냥 난이도는 그냥 체계만 이해하고 있으면 무조건 풀 수가 있어요. 이 출제 위원들도 이 변별력이라는 걸 둬야 되잖아요. 변별력. 매해마다 손해평가사가 뭐 1000명에서 뭐 한 2000명 꾸준하게 계속 배출이 된다 그러면은 분명히 기존 평가사들은 불만을 토로할 거란 말이죠. 아니 무슨 그 보험에 가입하는 농가 수들은 점점 줄고 있는데 이 평가사만 자꾸 뽑으면 뭐하냐, 뭐 이거 다 죽자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이제 불만을 표현을 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사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배출을 할 수가 없긴 해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변별력을 둬야 되는데 이 계산 문제에서 변별력을 둘 수가 없어요. 이 계산 문제에서 변별력을 두려면은 이 출제위원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야 됩니다. 계산 문제에서 변별력을 둔다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굉장히 어렵고, 그렇다면 이 변별력을 둘 수 있는 수준은 이런 문제들 있죠. 단순히 암기해가지고 풀이하는 문제들, 여기에서 변별력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해 어디 구석에 박힌 내용에서 문제가 꼭 출제가 됩니다. 문제가 꼭 출제가 돼요. 정말 이런 것까지 외워야 돼? 뭐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죠. 변별력을. 참 솔직히 좀 수준이 많이 낮은 건 맞아요. 그러니까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 그런 문제들을 출제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뭐 어쩌겠어요. 이 공부를 시작을 했고 합격이라는 이제 그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합격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뭐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죠. 그런데 이 구석에 박힌 내용까지 맞추려고 노력하지는 마세요. 이거 정말 시간 낭비입니다. 어디서 나올지도 모르고 정말 쓸데없는 데에서 이제 문제가 나오니까 그런 것까지는 그냥 나오면 아예 틀리고 말래, 그냥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계산 문제에 대해서는 난이도가 무의미하고, 여기에서 변별력을 두려면은 이 출제자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 어설픈 사람들이 변별력 높이려고 계산 문제 수준을 높이면은 그냥 오류 투성이, 그냥 한 20문제 중 뭐 한 13, 4문제가 계산 문제다. 여기에서 이제 변별력을 높이려고 수준을 높였는데 전부 오류 문제야. 13, 14문제. 그럼 그 해는 합격자가 그냥 뭐 5,000명, 6,000명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산 문제로
변별력,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변별력을 주는 것은 정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변별력을 주는 건 이렇게 단순히 암기 문제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암기 문제는 100% 내가 다 맞추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100%다 맞추는 건 이 계산 문제에서 다 맞추는 걸로 계획을 잡고, 이 암기 문제는 내가 뭐 못해도 한 70%는 맞추겠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은 이제 뭐를 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착과수 조사랑 좀 일정이 겹쳐가지고 좀 많이 바쁜데, 좀 고민을 좀 해봐서 어떤 거를 이제 영상을 만들지 좀 고민을 해봐서 뭐 게시판이든 어디든 한번 내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공부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 평가사가 좀 수준이 높은 질 높은 평가사들이 좀 많이 배출이 되어서 좀 현실적으로 좀 좋지 못한 안 좋은 환경들이 많이 개선이 되어야 하는 시점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